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1강 당좌자산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당좌자산 배우기 전에요. 자산을 크게 한번 분류해보고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의 자산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요. 이 두 개의 구분 기준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현금화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속도가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1년이 넘어가서 현금화를 하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현금화하는 자산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이 둘의 구분 기준은 판매 유무입니다. 그래서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은 재고자산이라고 분류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당좌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로 비유동자산이 분류되는데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먼저 이 기업의 자산 중에 형체 그러니까 형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유무에 따라서 자 우리가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면 투자자산 그리고 이 세 개 어느 쪽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러면 모두 다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이쪽으로 분류되는 건 또 다른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그러면 모두 합쳐서 우리는 기업의 자산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오늘은 첫날 당좌자산을 배워보는 거고요. 자, 이 당좌자산은 우리가 이렇게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하는 자산 이걸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유동자산에는 당좌와 재고가 있다. 그리고 당좌자산이 뭐냐고 정의를 내려야 되냐면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다 우리는 당좌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좌자산 안에 있는 이제 알맹이들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 때 많이 배워가지고 여기다 살을 좀만 더 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당좌자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현금입니다. 현금 기초 때 좀 배웠는데 여기에 살을 조금만 더 업어볼게요. 언제 현금이라고 쓰냐면 기업에 종이돈이나 동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현금을 대신 사용하는 증서가 있을 때도 우리는 현금이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의 끄트머리에 각종 이렇게 수표가 붙으면 모두 다 걔는 현금입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가 있어요. 이게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현금을 대신하는 증서. 그 다음에 우리 기업에 채권이 있어서 이 채권의 만기가 다했다, 이자 주겠다라는 국공채 만기 이자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주식을 사가지고 있어서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런 건 모두 다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할 단어는 용어를 일단 당점이랑 동점 여러분이 이걸 일단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당은 마땅당 이게 가계점.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사를 칭하는 용어. 그쵸? 요거는 같을동 가계점. 너희 회사를 칭하는 용어.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이냐 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배웠으니까 우리가 기초 때 당좌 예입하다 하면 차변에 당좌예금 수표 발행하다 하면 대변에 당좌예금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회사가 발행한 이것을 다시 우리 기업이 이걸 받았습니다. 아하, 당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기업이 받으면 당연히 이게 다시 기업으로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대로 당좌예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나 이거 뺀 나머지 동점에서 발행한 우리가 당좌수표든 어떤 수표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뭘 쓰면 된다? 현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당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있네요. 자, 먼저 이렇게 무진상사에서 상품 무진상사에
상품 500만 원을 매출하고, 그럼 우리 거래처가 무진상사예요. 자, 대변의 수익의 발생, 상품 매출. 그런데 우리 거래처에서 무진상사에서 수표를 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회사는 현금을 받은 거다. 그쵸? 자, 두 번째, 선의상사에 상품을 매출하고 거래처가 선의상사란 소리예요. 대변의 수익의 발생, 상품 매출. 자, 수표 받고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맞았고요. 자, 3번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변의 수익의 발생. 그리고 대금은 여기 당점이 발행한 당자 수표를 받았어요. 이게 그대로 기업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현금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당자 예금을 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자 예금은 보통 예금이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은행을 대신해서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당자 예금에 대한 절차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은행과 약정을 맺고 은행에서 주는 수표책을 받아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은행을 대신해서 수표를 발행하면 된다. 그런데 그냥 안 해주고요. 은행이 보증금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당자예금 통장을 개설하려면 은행에 보증금 걸고 수표책 받아와서 통장에다 돈을 넣고 수표를 발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절차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통장에 개설을 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이때 보증금을 예치하고 나면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차변에 특정 현금과 예금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은 기업의 장기 금융 상품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 통장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때 보증금을 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통장에다가 돈을 넣고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이렇게 당자예금이라고 찍었었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자, 우리가 통장에 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당자 차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통, 마이너스 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자 예금의 금액을 초과하고요. 수표를 발행 시 초과 부분은 은행이 대신 지급해 주는 것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차입금, 부채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이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금의 잔액이 부족하다. 근데 수표를 발행하면 그땐 당자예금이 아니라 뭐라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냐면 당자 차월 이렇게 하시던가 단기 차입금도 괜찮습니다. 대신 거래처는 은행을 달아주셔야 돼요. 은행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게 마이너스니까 은행에 빌린 돈이니까 우리가 당자예금 통장에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부터 상계가 되는 거다? 네, 차월이 먼저 상계가 돼야죠. 마이너스가 상계되고 나머지 잔액은 예금으로 찍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렇게 부채의 증가가 나오면 통장에 돈을 넣으면 부채의 감소가 일어난다. 당자 차월은 잔액을 초과했을 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다. 요거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배워볼 겁니다. 자, 연속된 분계를 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은행과 당자 거래 계약을 맺고 당자 개설 보증금 500만원, 예금액 100만원. 아, 요거는 보증금 건 거, 요거는 통장에다가 수표 발행하려고 넣은 거. 이거를 모두 다 현금으로 예입하다 그랬으니까 기업에 현금이 지금 600만원 나갔겠죠? 자산의 감소. 그리고 첫 번째는 다시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증금 걸은 건 특정 현금과 예금입니다. 얘는 장기금융상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표를 발행하려고 통장에다 돈 넣었어요. 당자예금 이렇게. 그러면 수표 발행한 게 100만원을 집어넣어놨으니까 수표는 일단 100만원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번 풀어보시면 선의상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그러면 자산의 증가 상품 25만원. 이때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수표 발행하면 이 차변에 있던 100만원이 대변으로 나와야 되겠죠. 수표 발행하면 자산의 감소. 당자예금 25만원. 그럼 이때 여러분 보세요. 100만원을 넣어놓고 25만원을 써먹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건 75만원만 있다는 소리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가보시니까
외상 매입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했으니까 외상값을 줬구나. 그러면 차변의 부채의 감소. 예, 감소하고 거래처 걸으셔야 되겠죠. 150. 그런데 수표를 발행해서 준 거예요. 그럼 수표를 발행하면 원래 당좌예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좌예금이 잔액이 얼마밖에 없어요. 우리가 75만 원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다 150만 원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예, 잔액만큼만 당좌예금. 초과하면 그때는 뭐다? 당자 차월이 나오시고 은행의 이름을 쓰셔야 돼요. 거래처를 여기다가 무진상사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상사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 기업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에 동률 상사의 상품 20만 원을 매출하고 대변의 상품 매출이 나왔고요. 대금은 강원 상사 발행 수표를 받아. 여기까지는 차변의 현금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얘가 즉시 당좌예입하다 그랬으니까 차변의 현금을 대변에 내보내면서 차변의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통장에 당좌예금이 찍히기 전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차변의 당좌예금 전에 얼마가 먼저 상계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가 20만 원이 상계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당좌예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가 현금을 통장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대변에서는 자산의 감소인 현금이 나가고, 차변 보세요. 차월이 먼저 찍혀야죠. 왜냐면 75만 원이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20만 원은 상계했고 남은 얼마? 55만 원을 다시 또 상계해야 이제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예금으로 45만 원 갖고 오시면 된다. 그리고 다음번에 수표를 발행할 때는 45만 원까지는 대변의 당좌예금. 이걸 초과하면 다시 당좌 차월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차월 대신엔 당기차입금 쓰셔도 무방하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통예금이고요. 보통예금은 당좌예금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해서 요구불예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 우리가 기초 때 배웠는데, 자, 중요한 거 이렇게 취득 당시지 절대 결산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당연히 몇 개월이어야 돼요. 3개월이다 해서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이 기업에 있다면 이게 뭐라고 회계 처리돼야 되냐면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표와 어음의 차이는 만기가 있고 없음의 차이죠. 수표는 즉시 현금이고요. 어음은 만기가 있는 거예요. 그 날짜까지 되었을 때 현금이란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수표가 있는데 오늘 날짜가 찍히는 게 아니라 뭐가 찍혔어요? 아직 미래의 날짜가 찍힌 거예요. 자, 이렇게 미래의 날짜가 찍혔다는 소리는 이게 보기에는 수표이지만, 그렇죠, 형식은 수표이지만 실질은 뭐란 소리예요? 어음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수표긴 한데 날짜가 이렇게 미래의 날짜로 찍힌 건 이름을 뭐라고 하냐? 선일자 수표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우리 회사의 통화대용증권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어음이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얘를 넣어놓은 건 끄트머리에 수표가 붙어도 얘는 뭐가 아니다? 현금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끄트머리에 이렇게 수표가 붙었지만 현금이 아닌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 기업이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음이 뭐가 나온다?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그럼 더 이상 얘는 현금이 아니죠. 그쵸? 자, 그럴 때 쓰는 게 부도, 어음과 수표입니다. 보세요. 제품을 매출하고 선의상사로부터 수취한 어음 330만원 이 여기까지가 회계 처리를 우리가 추정해보면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받으러움 선의상사 이거죠. 네, 그런데 이 차변의 받으러움 선의상사 이것이 지금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도 났다 하고 뭘 받았대요? 연락 왔다는 걸 통보받았다 했어요. 그러면 이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을 대변에서 없애야죠. 부도 났으니까. 이제 받을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장부에서 지우고 거래처 달고. 그리고 이때 쓰는 계정이 뭐다고요? 부도어음과 수표, 부도 났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거래처를 꼭 다시고요. 이게 부도 난 건
바로 대손해계 처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6개월 기다렸다가 대손해계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곡건에 대해서는 다시 배울 거고요. 이땐 우리가 받아놓은 어음이 부도 났을 때 쓰는 계정이 부도어음과 수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6번에서 배운 선일자 수표와 여기 7번에서 배운 부도어음과 수표는 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합쳐서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을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통합계정이라고 해요. 묶어서 부르는 이름 통합계정. 자,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현금이에요. 현금. 기업의 현금이 수표, 각정 수표, 국공채 만기 이자표, 배당급, 지급통지서, 우편환증서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당자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절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게 있어요. 이게 부도어음과 수표와 선일자 수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표 아시죠? 얘는 우리가 기초 때 배웠어요. 통신비. 그 다음 이 수입인지나 증지가 우표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국가의 수수료입니다. 요거는 국세, 요거는 지방세. 그래서 요거는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하는 거지. 절대 뭐가 아니다. 네, 현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가불해주겠다는 가불증이 있어요. 이것도 현금이 아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 가볼게요. 다음 중 반드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래요. 자, 일단 2번 결산 시점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2, 4번은 땡이에요.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거네요. 자, 사채 이자표 했으니까 국공채 만기 이자표를 얘기하는 거네. 그쵸? 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했습니다. 당자예금은 맞고요. 자기압 수표도 맞고요. 보통예금, 그 다음에 30일 만기 다 맞았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다 더하시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번째로 단기 금융상품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은행에 가서 1년 내 은행에 상품을 사온 거죠. 그쵸?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정기예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기적금. 이렇게. 요 두 개를 합친 용어가 통합계정이 단기금융상품.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은행이 사왔을 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걸 때 우리는 뭐라고 회계 처리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또는 묶어서 단기금융상품. 이거는 문제 출제한 문제 뉘앙스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아시죠? 자, 예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놓고 우리가 이자를 받아먹는 거고 요거는 매달 우리가 불입하면서 적금해 가는 거죠. 목돈을 마련하는 거. 적금. 요 두 개의 차이고. 자, 당구장 한번 읽어보시면 단기금융상품 중에서 우리가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뭐였어요? 단기금융상품이 아니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9번이 단기매매증권인데요. 자, 여기 9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게 4가지 절차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배워보려고요.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것은 기업이 단기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걸 사왔을 때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이 단기매매증권이다. 첫 번째가 이제 매입했을 때 얘기하는 건데요. 자,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8월 21일 단기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삼성의 주식을 5,000원이라고 써있고 바깥쪽에 10,000원이라고 써있어요. 현금에 매입하다 그랬어요. 그럼 가로 안에 써진 걸 우리가 액면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바깥에 써진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금액. 네, 요걸 이제 공정가치 또는 발행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먼저 이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겉면에 써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지금 현재는 거래가 안 돼.
지금 이걸로 거래되는 거 이거 공정가치로. 요걸 우리가 액면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현재 삼성의 주식의 액면은 100원짜리예요. 100원. 100원짜리를 지금 우리가 7만 원에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금액으로 삽니다. 그러면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샀으니까 뭐라고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비용 이거 했었잖아요. 기초 때. 그쵸?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는 물건을 사오는 과정에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은 따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가에 가산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예외되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단기 매매 증권. 유일한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래서 8월 21일에 보면 다시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삼성의 주식 10주를 만원에 사왔는데 이번에는 뭐도 함께 들어갔어요. 수수료 1,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그러면 현금은 10만 1,000원 맞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10만 그것 따로 수수료 비용을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소리. 여기다가 가산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이게 자산에서 유일한 예외. 수수료 비용을 따로 빼주는 경우 매입하는 과정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매입할 때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가 매입하는 시에는 차변에 뭘 쓴다 이렇게 공정가치로 쓰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별도로 인정해준다 유일하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900번대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우리가 영업활동을 했으면 판관비라는 800번대를 빼고요. 영업 외적인 비용을 썼다면 우리가 900번대로 해야 된다. 그쵸? 제조기업은 주식 사고 팔고 할 때 쓴 비용은 판관비가 아니에요.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영업 외 비용. 그게 900번대입니다. 판관비는 800번대. 잘 기억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해야 될 텐데요. 이제 매입이 끝나고 우리 회사에 8월 21일 현재 회사의 단기 매매 증권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런데 기말이 되면 우리가 아직도 계속 삼성의 주식이 12월 31일이 됐어도 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재무상태표 장부에 이렇게 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냐는 거예요. 기말에. 그래서 이 공정가치대로 다시 회사의 뭐를 이 취득 원가를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취득 원가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장부에 지금 10만 원이 쓰여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12만 원인 거예요. 12만 원. 12,000원짜리가 10주가 된 거예요. 원래 만원짜리가 10주였는데 와 그러면 한 주당 2,000원 벌었죠.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10주예요. 그럼 2만원 번 거 맞습니까? 그러면 회사의 단기 매매 증권은 10만원이 아니라 12만원이 써줘야지. 그쵸? 그럼 12만원이 써야 되니까 이렇게 순액만 12만원에서 10만원을 뺀 2만원을 회사의 자산의 가치를 이렇게 올리셔야죠. 자산의 증가. 그리고 대변에는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을 다시 평가했더니 이익 나더라 이렇게 하셔요. 이게 영업의 수익이고요. 이제 세금을 내셔야 돼. 영업의 수익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만원 주고 샀는데 9,000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회사의 자산은 10만원이었는데 9만원으로 다운된 거죠. 그러면 자산의 가치를 이제 내려야 돼.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젠 여기가 9만원이 돼야 되니까 만원만큼을 빼야 되겠죠. 예, 빼는 건 대변에서 빼야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의 만원. 그러면 이번에 차변에 뭐라고 써요? 이번엔 평가했더니 손실 나더라 이렇게 쓰셔야죠. 이게 영업의 비용이고요. 세금 낼 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 그러면 주식은 기말이 되면 다시 현재의 시가대로 평가를 다시 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일어나나? 처분이 일어나죠. 이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아, 시세 차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잘 보세요. 회사가 이렇게 장부에 10만원이 적혀 있어요. 10주에 만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팔아먹으려고 해요. 1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결론은 여기 12만원이 된 거잖아요. 이제 팔아보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먼저
회사가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차변에 있던 단기매매증권을 대변으로 이렇게 자산의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자산의 감소를 시킬 때 이게 10만 원이라고 쓰여 있죠. 이 10만 원이라고 쓴 이게 뭐냐면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 장부가액이라는 게 뭐냐면 장부에 기록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소리는 여러분 취득을 한 취득 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평가를 한번 했다면 평가한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튼 이렇게 장부 금액을 써주니까 항상 대변의 회사가 자산을 내줄 때는 장부 금액으로 내줘야 된다. 그리고 돈을 받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금액을 처분 금액이라고 해요. 처분 금액. 장부에 기록된 금액, 돈을 받을 때 자산을 처분하고 돈 받으면 처분 금액. 아셨죠? 네, 그러면 차변에 얼마를 받아야 돼요? 12만 원을 받아야지. 12만 원을.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내주고 12만 원을 받았으니까 얼마가 이익 났어요? 네, 이번에는 평가한 거 아닙니다. 처분해서 이익 났다. 이렇게. 이것도 영업의 수익. 아까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도 영업의 수익. 둘이의 차이는 미실현. 요거는 실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분이. 자, 이제 반대는 이번에는 10만 원이 있는데 이제 9만 원에 팔아야 될 것 같아요. 9천 원이면 10주니까 9만 원. 자, 그러면 회사에 또 나갑니다. 단기매매증권이 10만 원. 이 장부 금액이 나가야 돼요. 장부 금액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받을 때는 이걸 받아야죠. 처분 금액을 받는다. 9만 원. 그러면 대차가 만 원이니까 10만 원짜리를 내줬는데 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얼마가 손실났어요? 만 원. 단기매매증권 이제 실현됐네요. 처분 손실. 평가 손실이랑 다릅니다. 무튼 얘도 회사의 비용이고 예, 세금을 만 원 빠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3단계를 거친 거고요. 마지막 우리가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으로 만약에 주식을 사오면 우리가 배당을 받는 거고요. 채권을 사오면 우리가 뭘 받아요? 이자를 받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국공채 또는 사채 이자 같은 걸 수령했다라고 하시면 채권을 사고 이자를 수령하면 대변에 뭐라고 이게 처리한다? 이자 수익. 그 다음에 배당금을 받았는데요. 현금으로 수령을 하면 뭐라고 쓰신다? 배당금 수익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식으로 받았다라고 하시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주식을 받으면 그냥 회사에 단가와 수량이 조정돼요. 그래서 요거를 주석에다가 공시해 놓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까지 해서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4단계를 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매입하는 거고요. 매입. 자, 단기 매매증권이 차변에 들어오면서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장부금액을 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이고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100주, 주식이 100주네요. 액면은 필요 없고요. 네, 7,000원에 매입하고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70만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수료 유일하게 인정해 줘야 되니까 네, 영업의 비용인 900번대에 만원 쓰시고요. 이걸 현금으로 내줬으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 71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취득원가가 지금 70만원 70만원. 그런데 기말이 됐는데 이게 얼마로 바뀌었어요? 7,000원에서 9,000원으로 됐는데 회사에 100주가 있으니까 90만원이 된 거죠. 그럼 90을 다 쓰면 안 돼요. 이미 70은 장부에 적혀 있으니까 90이라고 해서 이 90을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차액, 순액만 쓰셔야지. 얼마예요? 20. 그래서 20만큼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평가했더니 이익 나더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볼게요. 회사가 이제 드디어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이때 처분하고 받은 돈이 원래는 50만원이어야 돼요. 근데 처분 시 수수료 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요. 우리가
먼저 주식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단기매매 증권이 나가는데 얼마짜리가 나가야 되냐? 장부 금액이 나가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장부 금액은 보세요. 일단 취득할 때 7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20만 원이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종국에는 평가한 금액, 이 금액 합치면 얼마예요? 90만 원. 이게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장부의 금액이 90만 원. 그리고 돈은 원래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수수료 만 원을 차감한 그랬으니까 빼면 우리가 49만 원을 받을 수 있죠. 그쵸? 그럼 이제 대차가 얼마냐? 90에 49에 대차는 41만 원이에요. 이 41만 원을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수수료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엄청 많이 쓰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 절대로 뭐는 쓰면 안 된다? 수수료 비용은 안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처분 손실에서 플러스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익이 났다면 거기서 이익에서 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셨죠? 네, 이렇게. 그럼 한번 봅시다. 원래 50만 원이잖아요. 수수료가 없었다면 이걸 받아야 되니까 50만 원이죠. 그러면 처분 손실은 40만 원만 날 텐데 뭐 때문에? 지금 이 수수료 때문에 만 원이 플러스 된 거예요. 40만 원에서. 이거 보세요. 처분 손실에 가산했다 이런 소리죠. 아셨죠? 만약에 대변에 이익이 났다면 거기서 마이너스 하는 거야. 이건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하니까 다음 테마에서 배우고요. 자, 무튼 수수료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단기 투자 자산 배웠는데요. 단기간에 투자를 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그게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이게 모두 다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기 투자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말 현재 단기 매매증권 보유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기말 평가를 하는 경우 올바른 붕괴는 했어요. A사와 B사의 주식을 합하여 평가한다고 가정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이게 얼마예요? 네, 48만 원. 이거 두 개, 기말에 이거 두 개 합쳐보니까 45만 원. 어머나 다운됐죠? 얼마가 다운됐어요? 3만 원. 그러면 3만 원의 자산의 가치를 내리면 되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대변에 쓰는 3만 원을 찾아와야 돼. 이걸 일단 쓰셔야 되겠다. 맞죠? 네, 그러면 그냥 안 봐도 일단은 단기 매매증권이 대변에 3만 원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 그쵸? 대변에 3만 원 자산을 감소시키고 우리는 지금 평가한 거죠. 평가를 했더니 손실이 나더라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2번에 기말 현재 단기 매매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증권 보유를 함에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영업의 손익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영업의 손익의 금액. 자, 그럼 영업이면 수익하고 비용만 하시면 돼. 자산, 부채, 자본은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차변에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20만원 주고 샀는데 30만원이 됐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쓰셔야 돼요? 10만원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그쵸? 네, 그 다음에 2번. 자, 현금으로 배당금을 받았대요. 6만원 이렇게. 대변에 배당금 수익 이렇게 쓰시면 되죠. 네, 6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 한번 해봤어요. 자, 대변에 다시 15만원에 샀는데 12만원이 됐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만원을 먼저 감소시키고 차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더니 손실 나더라 3만원 이렇게 하셔야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놓고 자, 우리가 보세요. 1번에 여기서 자산은 버리고 문제 푼데 상관이 없고요. 자산은 버리고 또 자산도 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0만원 벌었어요. 배당금 수익 6만원 벌었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3만원
마이너스 넣었어요. 16만 원 벌고 3만 원 마이너스 넣었으니까 총 우리 기업은 얼마를 벌었다? 13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3번 하기 전에 문제 4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다음 중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얘는 보너스 문제죠. 네, 보통 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문제 3번. 자, 주식회사 영광은 제1기 1월 2일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를 2만원의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했어요. 여기까지가 회계 처리된 게 이게 1번이라는 소리예요. 주식을 취득하면 단기 매매 증권 얼마예요? 네, 100주 곱하기 2만원이니까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2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에 회사가 12월 31일 한 주당 시가가 얼마예요? 25,000원이다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회사의 주식이 얼마가 있었어요? 몇 주가 있었냐면 여기다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잠깐만요. 자, 제가 이걸 다시 써놨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취득해야 되니까 100주를 2만원에 사와서 200만원.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200, 대변의 현금 200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한 주를 기말이 돼서 공정가치로 평가했는데 이제 25,000원이 된 거니까 회사는 250만원이 된 거죠. 따라서 차변에 50만원의 가치를 올리고 평가했더니 이익 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우리 기업은 현재 여기 보시면 이제 2만원은 장부에 없고 요것만 남아있는 거야. 기업에 100주가 있고요. 25,000원짜리가 있어요. 총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중에 50주를 3만원에 매각했다라고 했어요. 매각했다. 팔았잖아요. 지금 50주를. 네, 그러면 이 중에 100주 중에서 절반은 팔아가지고 매각해서 3만원 받은 거예요. 그럼 얼마 받아야 돼요? 네, 150만원. 그리고 또 50주는 어떻게 있어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주를 한 번은 절반은 팔고 또 절반은 이렇게 보유했다 해요. 그래서 3번이 매각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소리예요. 매각.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3만원 받았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150만원을 받고 이제 주식을 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100주에 25,000원짜리를 50주만 내주면 되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주 곱하기 25,000원 했으니까 125만원이 돼야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얼마가 돼야 돼요? 25만원이 돼야지. 그쵸? 그래서 답은 얼마가 틀렸어요? 3번이 틀렸다. 아셨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4번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50주 어떻게 했나 볼까요? 자, 2기 12월 31일에 시가가 갑자기 2만원으로 다운됐습니다. 2만원으로. 그쵸? 네. 여기가 2만원으로 다운됐대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게 125만원이었는데 2만원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사의 단기 매매 증권이 25만원이 다운된 거죠. 그리고 평가 손실이 25만원 났다. 그래서 이게 100만원이 된 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 증권까지는 정리가 다 된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원천징수란 뭐냐라고 하시면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이 사람이 사업자예요. 사업자. 이 사업자가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셔야 돼요.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시고 이 세금을 거두는데 어떤 세금? 소득세를 걷어서 납부하는 제도. 자,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다 하면 우리가 급여 줄 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천징수를 당하다 하시면 우리가 회사가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은행에서 나한테 세금을 떼우잖아요. 그때 세금을 뗄 때 우리가 원천징수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원천징수를 하면 우리가 여기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를 줘야 됩니다. 이걸 다 주면 안 됩니다. 직원이 내야 되는 세금을 사장님이 보관하는 예수,
보관하는 돈. 근데 이게 사장님께 아니에요. 국가의 세금이지. 그래서 부채입니다. 부채, 대변의 예수금, 직원의 세금이고요. 나머지를 회사에서 내줘야 돼. 이렇게 예수금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이거는 이제 부채고요. 반대는 기업이 원천 징수를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당하는 건 우리 회사가 은행에 가서 이자를 받아요. 그럼 돈 벌었으니까 이자 내야 되겠죠. 100만 원 이자가 붙었네요. 그럼 이자에 대한 우리가 원천 징수는 국가가 국세로 14%를 원천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에 이 14%에 대한 10%, 1.4% 해서 15.4%를 세금으로 내주셔야 돼. 그래서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은행에서 나의 세금을 징수하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원천 징수를 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원천 징수를 당하는 게 선납세금, 미리 납부하는 세금, 선납세금. 나중에 우리 기업이 법인세 낼 때 얘를 상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잘 보시면 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가 200만 원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30만 원 했대요. 이걸 빼고 나머지를 받아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수익의 발생, 이자 수익. 그리고 은행에서 세금 뗐으니까 나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죠. 자산입니다. 이름은 선납세금. 원천 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 그리고 나머지 받아오시면 되죠. 이거 이해되시죠? 네, 선납세금 잘 기억하셔야 된다. 자, 선납세금의 반대 계정이 예수금이다. 원천 징수를 하다 하면 예수금, 원천 징수를 당하다 하면 선납세금. 요거는 부채에서 배우는 걸 세트로 배운 거고요. 요거는 당자자산. 자, 그 다음. 자, 이제 원천 징수는 소득세라면 거래 징수는 이제 부가가치세인데 여러분 요 테마는 우리가 부채일 때 다시 또 제가 배워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자산에 대한 총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지금까지 배운 당자자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1번 무진상사에 공장의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는데 외상. 그럼 일단 기계장치를 매각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의 장부를 지우고 돈 받으면 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죠. 그러면 여기 차변의 미수금, 대변의 계정 과목이 외상일 때 대변의 계정 과목이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권이니까 거래처 달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우리 회사에서 가지급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금액이 나갔는데 이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없거나 계정 과목을 확정 지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임시로 지급하는 돈, 이게 가지급금이에요. 임시로 지급하는 돈. 그래서 2번 문제를 보시면 영업부부장 이무진에게 출장비가 아니라 출장비 명목으로 출장 다녀오라고 회사에서 현금을 50만 원을 지급해 줬어요. 그럼 회사에 현금이 나갔고요. 영업부 이무진한테 일단 출장비를 줬어요. 그리고 장부에 적기는 가지급금 하고 이렇게 거래처를 다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업의 채권이에요. 임시로 무진이한테 돈을 지급해 준 거예요. 근데 출장 가서 얼마 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금액을 할정 지을 수 없거나 계정 과목을 확정 지을 수 없을 때는 가지급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기업의 채권이니까 반드시 거래처 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니까 영업부 이무진이 드디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적격증빙을 갖고 가겠죠. 그래서 여비가 45만 원이네요. 그리고 남은 돈은 현금으로 줬대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계정 과목 가지급금을 정산했으니까 대변에서 지우시면 되겠다. 그쵸? 자산의 감소. 그리고 여기에 이무진을 안 쓰면 틀립니다. 여기에 지금 이 문제는 잠깐만요. 여기 이무진을 안 썼네요. 그럼 여기는 이무진 꼭 쓰셔야 돼요.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자산의 감소, 여기 출장비 명목으로 줄 때 자산의 증가. 그리고 이제 정산했으니까 출장 가서 와서 쓴 돈은 여비교통비,
영업부니까 당연히 800번대 해야 되겠죠. 812번. 그 남은 돈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자변의 자산의 증가 현금. 자, 이제 4번을 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시장성이 있는 세무의 주식 500주가 있어요. 우리 기업에. 장부에는 8,000원이 적혀 있습니다. 액면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얼마에 팔았대요? 10,000원에 팔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걸 파는 과정에 수수료가 들어간 거예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 예금에서 받았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이 주식을 산 게 아니고 팔았다 이런 말이죠. 처분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을 장부에서 지우세요. 그러면 장부 금액을 내줘야 되니까 500주 곱하기 8,000원 400만원 맞죠?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원이고요. 여기가 500주니까 원래 500만원을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는 차감했어요. 그럼 25만원을 빼란 소리야. 그러니까 돈은 475만원을 받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받을 땐 처분 금액, 내줄 때는 장부 금액. 그리고 이 대차가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고 본 돈, 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보겠습니다. 자,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인 대우전자의 주식 2,000주를 얼마에 샀냐면 2,000원에 액면은 필요 없습니다. 액면은 취득하고 이번에 수수료가 들어갔네요. 자, 포함한 대금을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분할 때는 수수료를 처분 손익에 우리가 가감하지만 사오는 과정에 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을 인정하는 거였어. 그쵸? 그러면 사왔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얼마예요? 2,000주 곱하기 2,000원 하시면 400만원. 수수료 만원. 영업의 비용 하셔야 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401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6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우리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원에 만기일이 도래하여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에 보통예금 계좌로 받아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업에 정기예금이 있었는데 이게 만기됐으니까 대변에서 없어지겠다. 그쵸? 그리고 5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받아와야 돼요. 자, 그럼 밑에 볼까요? 자, 이렇게 적격 증빙해 보니까 자, 우리가 해지 원금이 얼마예요? 5천만원. 이 5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50만원. 이거는 자산의 감소를 시키고 요거는 우리가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겠다. 맞죠? 그리고 세금은 내고 와야지. 은행에서 세금 떼겠죠? 그게 얼마예요? 77,000원. 맞습니까? 이게 선납세금이에요. 내가 미리 납부한 세금. 원천징수를 당하다.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변이고요. 나머지는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 금액은 내가 통장에서 받아와야지. 세금 떼고 5천만원에 50만원에 대한 이자 42만 3천원 세금 빼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자, 대변에 회사의 자산이 이제 나가야죠. 대변에 정기예금 만기됐으니까. 그리고 이자 받아와야 되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했고요. 은행에서 세금 뗐으니까 선납세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돈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일단 당좌자산은 정리가 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